안녕하십니까. 인성광자 선비가 되는 공부 제8강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역시 이것도 역시 유학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행동, 말, 그 다음 마음 이런 거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 관계들, 스승,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죠? 바로 가정이죠. 자, 유학은 특히 가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쭉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또 살펴보면서 볼까요? 뜻을 세우고 몸을 단속하고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공부의 어떤 큰 궤적들이죠. 어떻게 공부를 해가는가. 근데 이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스승,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 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학을 했는데 유학이 이제 조선시대의 지도 이념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대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 조선시대의 가족 형태, 가족의 모습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죠. 뭐 가부장주의, 남녀 불평등, 그 다음에 어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가정사의 무책임한 모습들, 뭐 등등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비춰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학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전통사회는 유학이 통치 이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등한시하는 아버지, 술 먹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그 가정까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어떻게 보면 조선이 망하게 된 것들은 뭐냐 하면 너무 내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선이 망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가족 중심주의, 문벌 중심주의, 혈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정을 중시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요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홉째는 가정생활이니 이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아홉째는 가정생활이니 배우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닦았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뭔가 자기 개인의 수양을 한 거죠. 그럼 그것들을 갖다가 실천하는 거죠. 그 실천이 뭐냐면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천의 첫 번째 장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형, 아후,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아내, 자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에서는 우애하고 아우에는 공순하고 남편에게는 온화하고 아내는 양순하고 자녀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생활 안에 다른 이거 혈연 말고 다른 또 이 전통사회는 뭐죠? 하인들 또 노비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통솔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오늘날에는 좀 이 부분들은 맞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무슨 갑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결 지은다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내용은 있는 거죠. 자,
자, 저는 요 밑에 부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로 조금 해서 논의하지 않고 이 부분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유학이 왜 가정을 중시했느냐, 그 중시하게 된 이유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유학이라고 그러면 유학은 뭐죠? 바로 수기 치인, 수기 아닌 아닙니까? 자신을 닫고 남을 다스리는 거죠. 인도네에서는 수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닫고 남을 편안히 한다, 남을 다스린다는, 이제 이러한 수기는 어떤 지역이에요?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면 치인은 타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기에서 치인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유학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수기하고 치인의 교차점이 어디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화의 시작처이죠. 또 사회는 관계망으로 이루어지는데 출생과 동시에 부모, 자식, 형제, 자매도 모든 인간과 기초 관계망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은 가정을 다스리는 지혜가를 매우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합니다. 흔히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밖에서 큰일 할 수 있냐고 하는 말이 이제 이를 예증하는 거죠. 근데 요 말은 또 조금 더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수기와 치인, 자신과 타인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교육을 중시하기도 하고, 또 가정이 사회화의 첫 출발, 뭐 등등등, 예, 가정이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정 생활과 관련되어서 가정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가부장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충분히 이제 논란거리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를 갈 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이게 동일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에 그 배는 뭐에다가 견주어 볼 수 있냐면 바로 가족에다가 견주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배에도 선장이 필요한 것처럼 가족에도 누가 필요하냐면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한 경험이 많고 또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죠? 가장의 지도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난관을 극복해 내는 거죠. 바로 가장이죠. 근데 이제 이 가장일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가부장 제도. 다시 말하면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사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 이게 이제 가부장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의 가장인 제도죠. 일종의 부계 사회의 특징인 무계 사회잖아요. 가부장 제도는 어떤 거냐면 권위주의 이런 특징을 갖죠. 그러니까 봉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 봤을 때 이제 가부장주의적 권위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반대로 부계 사회와 반대되는 말이 뭐죠? 모계 사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씨라고 하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자에다가 날생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계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원의 시절이니까 남자는 정자를 제공하는 것이고 육아는 엄마가 책임을 지면서 엄마 계통으로만 그것이 가정 구성을 알 수 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부장 제도일 때 어떤 모계사, 부계사회와 모계사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변만화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뭘 필요하죠?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장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에도 가족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권위적이거나 봉건적인 가부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뒤집어서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적인 가부장의
리더십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장의 리더십이 불필요하다는 거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죠. 선장의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배를 항해하고 배가 목적지 안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의 임무도 가족이라는 배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난관을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 똘똘 뭉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건 뭐죠? 자녀들이 이후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목적지 도달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선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난관을 극복했듯이 가장도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서 역경을 극복하고 구성원들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선장이 어떻게 돼요? 선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도 가족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면 가족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카리스마적 역할을 감당하고 협업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면 그에 맞게 협업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든지 협업적 리더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지지와 신뢰,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카리스마적, 어떤 경우는 협업적.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경우에서 이제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가 선장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장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선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게 된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구성이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선장의 리더십은 바로 선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렇진 않다. 가정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버지가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장이 하는 이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반드시 부정돼야 되느냐? 꼭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서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동의와 지지를 주는 사람인 경우 어떤 거예요? 어떤 난관을 가장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인데 물론 지금은 더 늦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지 간에 결혼을 했고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겠다. 아내는 무슨 말이 뜬금없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결혼할 무렵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입헌군주제 나라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왕이 있고 수상도 있잖아요.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각 영역들이 이제 수상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죠. 뭐 국왕은 뭐 하냐면 직접적인 통치행위는 하지 않죠. 다만 그렇지만 국민의 여론을 이끌며 국정에 조언과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영국이 국가적 위협을 만나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정해진 목표에 집중하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성원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이라는 권위를 무기로 잘못된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또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부장제가 부정적인 이유는 가장인 아버지가 자신의 권위,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배의 성장이 있어야 되듯이 가정에 가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방통행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권위주의적 가부장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착안한 게, 그렇다면 영국 군주제의 지혜를 가져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가장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가장은 가정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위주로 책임을 지고, 어머니는 가정 내 일상적 재반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가장은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아버지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어머니는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의 관심과 지도에 익숙하죠. 출생과 육아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상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가정이 많다고 할 때에 이런 가정이라면 아버지는 국왕으로, 어머니는 수상으로 하면 어떨까? 제가 원칙으로 가부장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한번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다루었던 것은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카리스마 리더십 발휘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뭐냐 하면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리더십의 근거는 뭐냐면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를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그 가장의 역할들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남편이 왜 바깥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아내가 집안의 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또 그런 제 안건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러한 원칙들을 좀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좀 꾸려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뭐 절대적이다라는 건 아니고 한번 참고로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가정생활과 관련해서요,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한 뭐 이런 거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녀교육과 좀 관련해서 조금 많이 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청명이 흐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 바른 도리로서 애정으로 청명이 흐르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요, 가정을 다스리는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집을 가지려니 함이 그 몸을 닦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친하고 사랑하는 바에 편벽되고 그 천하게 여겨 미워하는 바에 편벽되고 그 두렵고 공경하는 바에 편벽되고 해서 이제 계속 편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녀교육과 연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정도에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편애가 되죠. 근데 편애가 지나치면 뭐가 되죠? 빠질 익자에서 이계가 되는 거예요. 이계는요, 빠질 익과 사랑의로 이루어진 한자 말로요. 사랑에 빠졌다는 말인데요. 물에 빠지면 죽듯이 사랑에 빠지면 자식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편애하면 그 편애하는 대상이 부족하고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못 보거나 묵과하기 쉬워요. 편애를 편식에다 비견할 수 있어요. 편식한 아이는요, 입에 맞는 음식만 먹어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죠. 편애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주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편식한 아이는 어떻게 하죠? 건강할 수가 없어요. 활동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부진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애 속에서 자란 아이는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인내력이 부족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편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편애라고 하는 말이 반대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가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에게 실망감이 지나쳐서 냉대, 학대, 자신의 관심과 기대를 잘못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아빠는 작은 딸, 엄마는 큰 아들로 갈려서 아이들조차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편애라든지
또는 뭐 학대라든지 이거 서로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중된 생각을 바로잡는 방법은 뭐 하냐면은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살필 줄 알고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살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할 때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답니다. 논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라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부부 관계와 관련 사실 이 가정생활이라는 가장 중심은 뭐죠? 결국 가장 기본은 뭐죠?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와 부부 관계가 사실은 이 가정생활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요, 남남인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의 연을 맺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결실로 이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되면 뭐죠? 아내, 남편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 생기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이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그 가정의 궁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뭐라고 그러죠? 부부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는 뭐가 되는 거죠? 무촌이에요. 총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가정에서 요양을 할 적에 곤란한 경우가 이제 대소변 처리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의식이 없다면 모르지만 의식 있는 환자가 거동할 수 없어서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을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심리적으로 가장 상당 불편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대소변 문제잖아요. 이런 환자가 가장 평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보여주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방송이나 신문에 효성스러운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대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자, 부부는요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다른 가정이 출생해서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서 독특한 인격적으로 성착한 후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이룬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진화생물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부부 탄생은 뭐냐? 유전자 전략이 성공한 사례예요. 유전자는 뭐죠? 자신의 유전자를 전파하려고 하잖아요. 번식을 성공하기 위해 수백만 년을 내려온 치밀한 계획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 이거 유전자의 치밀한 전략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번식을 통해 선택된 남녀가 있죠. 그럼 사랑에 빠질 남녀와 여자는 상대방을 띄고 심장 맥박이 빨라지잖아요. 어떤 경우는 몸에 땀이 나기도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또 따라 하잖아요. 무엇을 하든 사랑스럽고 용납이 되잖아요. 손을 잡았을 때 쾌감이 있고 몸을 서로 부딪히고 싶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과 책임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제도 문화는 또 뭐냐면 남녀 결합의 지속성을 강조하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 처음에 유전자적인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 인간의 문화,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강력하게 가정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류가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에 존속하는 근거는 유전자의 메커니즘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부부들이 그들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없다고 그러면 인간은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인류의 시작이 그래서 뭐예요?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아까 앞서 이야기 드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예요. 근데 세상에 가장 먼 사이가 또 뭐예요? 네, 잘 아시죠? 부부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부가 돌아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오륜 이야기 좀 조금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오륜 중에서 부부 관련해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는 서로 분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분별을 갖다가 차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차별로 오해될 소지가 있냐면 있었죠. 전통사회에서. 자,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사회는 봉건주의 사회로 계급사회죠. 그래서 왕, 제후, 대부, 사 등의 등급이 있었어요.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있었죠. 양반과 노비의 신분제가 있었어요. 남녀 관계도 등급이 있어요. 남존여비라는 말.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아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요. 양은 남자, 음은 여자예요. 음을 누르고 양을 고양한 어금존양 사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봉건사의 남녀관계는 평등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유별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부가 분별한다는 말은요, 서로 공경하고 조심한다는 의미예요. 남남인이 만나서 부부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조심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격이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함부로 막대하는 사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새겨드릴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서로 공경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그러니까 오륜에서 부부유별이라고 특별히 여기다가 집어 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곡이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양순하여 예의를 잃지 말고, 이 이야기는요, 아내에게만 일반적인 이야기, 남편에게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이 부부가 서로 대하는 법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양순하여 예의를 잊지 말라. 바로 이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율곡이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9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